반갑습니다. 대경화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특히 신축 아파트 집단대출에서 중요한 개념인 감정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할 것이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도 있지만 공시지가, 감정가, KB 시세처럼 조사나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가격은 적정가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가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감정가란 무엇일까요? 감정평가의 대상인 물건의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우선 물건이 있어야 하고요. 일정 시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판단한 가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를 결정하는 감정평가는 무엇일까요? 감정평가란 평가 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 시점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평가 활동의 결과 도달한 최종 판단의 화폐 표시액이 바로 감정가액이 되겠습니다. 정의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감정가 언제 쓰일까요? 상속이나 증여를 한 것 같이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할 때,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할 때, 신규로 자산을 매입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평가된 가격으로 거래, 상속, 증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집뿐만이 아니라 명품, 도자기, 자동차, 동산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감정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크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열하자면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가격은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의 비교를 통해 감가 수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군요. 우리는 현실에서 거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활용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실거래가를 띄워두고 비교합니다. 흔히 RR이라고 부르는 로얄동 로얄층을 찾아내려 할 것이고 RR의 가격과 내가 보유한 물건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물건과 비교하려 할 것입니다. 저층은 얼마, 중층은 얼마, 고층은 얼마 이렇게 구분하고 동호수 대비 적정하거나 저렴한 가격은 얼마인지 찾아내겠죠. 매도자라면 적정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값을 받기 원할 것이고 매수자라면 적정 가격보다 조금 더 싼 값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죠. 처럼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면 매도자는 적정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매수자가 선호하는 영역이며 그 가격에서 실거래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분양 부족이 미래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게 된다면 매수자는 적정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매도자가 선호하는 영역이며 그 가격에서 실거래가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부동산이 뭐 대단한 미적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지 비교하는 건 유치원 다니는 아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것도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 수준입니다. 요즘 계산기 사이트 얼마나 잘 나옵니까? 숫자만 적당히 입력하면 계산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럼 왜 저는 감정가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감정가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합니다.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사는 분은 거의 없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보금자리론, 디임돌대출, 신생아특례처럼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은 DSR이 아닌 DTI를 보기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시기와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고정금리나 체중식이 있다는 것도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한편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입주 시기에 후치담보를 약속하고 진행되는 대출입니다. 그만큼 은행에서는 대부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혜택이나 한도 혜택을 주고 있죠. 다만 DSR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 모자란 분은 조금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금융권을 이용하시면 DSR 제한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대출을 적극 활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금융권을 알아보시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집단대출이 재미있는 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감정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경화 내 집 마련방에 공유된 대구 중구의 모단지 감정가와 대출 한도입니다. 타입별, 층별, 공급 금액이 나와 있고 감정가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4A
A타입 26에서 49층, 고층을 보면 공급 금액이 5억 5,500만 원인데 감정가는 6억 3,800만 원으로 공급 금액 대비 감정가가 114%로 책정되어 감정가가 상당히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출 한도 부분. 첫 번째로 생애 최초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I에 가입하면 최대 5억 1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 금액이 5억 5,500만 원이니까 계약금 10%인 5,500만 원은 이미 납부가 되어 있겠죠. 해당 단지가 중도금 유의자여서 대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5억 5,500만 원 더하기 후이자 3천만 원 빼기 기납부된 계약금 5,500만 원 여기에 대출 5억 1천만 원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매를 했을 경우에 기납부 금액은 줘야 하겠죠. 7,500만 원이 될 거고 근데 지금 마피라서 계약서를 잘 써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수분양자라면 먼저 납부해둔 5,500만 원과 추가로 들어가는 2천만 원 합계 7,500만 원에 취득세만 더하면 내 집이 생깁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이죠? 생애 최초면 집을 충분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5억 1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니까 이에 대한 원리금은 상환해야겠죠. 집단 대출은 실행식이 없으니까 원리금 균등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차주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50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30년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주택담보대출 실행금리가 대략 3%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억 1천만 원을 30년 동안 3.8% 금리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실행하면 월 상환액은 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죠. 부부가 맞벌이하면 한쪽 월급은 거의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참고로 40년 상환을 하게 되면 원리금은 207만 원, 50년 상환을 하게 되면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 거치를 하게 되면 12개월 동안 이자만 갚으니까 대략 16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데 감정가를 잘 받은 단지의 집단 대출을 이용하니까 들어가는 현금은 최소화되고요. 원리금 상환으로 탱킹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집단 대출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보증금 플러스 월세 이렇게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최우선 변제금 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이 불안해하면 월세를 조금 조정해주면 되겠죠. 해당 단지의 월세 시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 그대로 임차인을 받게 되면 들어가는 현금은 거의 계약금 10%인 5,500만 원 수준이 되고 월 상환액은 130만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도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금 상환액이 약 7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납부하는 이자 금액은 월세를 빼면 5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들어간 현금 5,500만 원으로 5억 5천만 원의 자산을 굴리는 셈입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부동산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애 최초의 감정가 잘 받아야 하고 임차인도 잘 구해야 하고 그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루지도 않아야 하니까 이런 일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맞출 수만 있다면 최적의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해서 갈아타기나 실거주하려고 접근하시는 것일 테고 생애 최초보다는 LTV 70%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기축단지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감정가가 아닌 매매 가격이나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 시장이 안 좋거나 단지의 상품성이 나쁜 경우에는 이 신축단지의 감정가 역시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시로 들어졌던 단지는 감정가가 114%까지 높게 나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게 된다면 들어가는 현금은 주택가격의 약 30%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조금 더 일반적인 LTV 70%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5억 5,500만 원이고 감정가가 6억 3,800만 원이면 LTV를 70% 이용하게 되었을 때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5억 5,500만 원에 중도금 후이자 3천만 원, 계약금 기납부액 5,500만 원, LTV 70% 4억 4,600만 원 이렇게 하고 남은 금액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 돈을 줘야 될 테니까 1억 3,900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시장이 안 좋을 경우를 계산해 본다면 감정가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될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LTV 70%가 나오게 되면 3억 8,500만 원의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는 현금이 1억 4,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감정가를 잘 받는 것이 내가 들어가는 현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받은 감정가를 통하면 LTV 70%로 대출 실행하더라도 더 적은 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이러한 일은 신축 입주단지에서 감정가를 잘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감정가를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당장 현금이 조금 부족한데 현금 흐름은 충분하다면 이런 식으로 내 집 마련의 방법을 기획해보는 것이 가능하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미래 아파트 시세나 대출 금리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상품이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 레버리지 효과가 무시무시한 칼이 되어 나의 신용과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지난 3년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깨지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살아 숨쉬는 분들이 제 주위에 몇 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늘 하시면서 항상 현금 흐름도 잘 챙기셔서 이 양날의 검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책임은 제가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는 겁니다. 일개 유튜버 말은 방법론으로 참고만 하시고 실제 실행하실 때는 심사숙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벌어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너는 안 했잖냐, 나는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은 신축단지의 집단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고 감정가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배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